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마나 52번째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된 조규택 운영위원입니다.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셨던 김중순 운영위원장께서 오늘 터키로 해외 출장 중에서 제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봄이면 여러 꽃들로 꽃대구를 형성합니다. 오늘은 라일락 꽃이 은은하고 거룩한 향기가 우리 캠퍼스에 가득한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먼저 워밍업 시간을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메저소프라노 김정화 교수님과 피아노 반주의 신소연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연주곡은 두 곡입니다. 봄의 사색, 윤정도 씨, 김정길 곡, 그리고 신아리랑, 양명문 씨, 김동진 곡입니다. 봄의 사색은 작사, 작곡, 노래까지 모두 우리 후마나 식구라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음악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이신 윤성도 선생님과 작곡자이신 김정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강사님 소개가 간단히 있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순모 고모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시고 4월에 행사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일 다 미루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좋은 음악 만들어주신 우리 김정화 선생님, 신소영 선생님께 감사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봄이 오는가 하면은 대구 날씨 아시듯이 이제 금방 한여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름이 오니까 조금 걱정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을에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분이 사셨어요. 동명이 사셨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셨고 한 분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대구 같은 한여름 7, 8월 되겠죠. 사업하시는 분은 동남아로 베트남, 캄보디아 저쪽을 이제 사업하러 같은 날 떠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목사님 보면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웃이지만은 사업 때문에 잠시 참석도 못하고 바로 가서 집에 이제 전보를 쳤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목전보를 쳐고 이제 치려고 갖고 또 보냈는데 그 전보가 잘못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 그 댁 사모님께 전달된 것이 아니고 목사인데 사모님께 전달됐어요. 문제는 잘 도착했습니다 하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인데, 근데 뜨거워 못 살겠다. 길 제대로 가시고 안 뜨거운 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매우 바쁘실 건데 저희들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강사님, 김문수 지사님 모시게 된 겁니다. 우리 강영욱 선생님 통해서 부탁을 드렸고 또 지사님께서 회의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했던 것은 우리 형편 때문에 일정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도 뭐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와주신 점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는 우리 사회하시는 분께서 더 상세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을 이제 오늘의 모습으로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 기적의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더욱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우리에게 강사 소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 행사 잘 보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강연에 앞서서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간단하게 김문수 우리 경기도 지사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유인물 14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생애놀이를 언급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51년 8월 27일생입니다. 그리고 경북 경천 영천입니다. 출생지가. 가족관계는 부인 설난영 여사님과 일녀가 있습니다. 학력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북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여러 차례 사정상 25년 만에 졸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 제15, 16,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도 부천소사, 민선 4기, 민선 5기 경기도지사, 33, 34대, 경기도 관찰사 689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까지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자격 경력이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중에서 9년 의정활동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국회 출입기자단 선정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 1위, 일 잘하는 국회의원 1위, 그리고 한 4칸 내려가서 2010년 군네이버상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수상하셨습니다. 2010년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 한국언론인협회, 2011년 제1회 세계 한류대상, 공직공로부분 최우수 공로대상, 2013년 제1회 한국 신뢰선 대상, 정부 공공부문 대상, 이런 수상 또는 경력을 보니까 김문수 지사님의 어떤 청명성이라든가 우리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저서에 한 7권의 저서가 있는데 아직도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 1995년 백산서당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의 길 나의 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2012년 김문수는 말한다에 이르기까지 아주 저술 활동도 왕성하시고 오늘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후바나 52번째 강연회가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문수 지사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참 훌륭한 우리 계명대학교의 신일이 우리 총장님, 또 정순모 이사장님, 여러 선생님들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이 강영욱 교수님 제 친구인데 오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 김건배 우리 병원장님도 아까 왔는데 가버렸네. 아 여기 있네. 네, 김건배 우리 병원장님이 동산병원 병원장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귀가 좀 안 좋아서 동산병원에서 그때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늘 동산병원 같으면 제가 수술했던 병원으로서 그때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제가 중이염이 있었는데 어려운 그런 것이 병이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여자 이비인후과 과장님이 수술해 줘서 상당히 고맙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니까 또 동산병원이 1000베드 우리 원장님 몇 베드? 1033배도 정도. 1033베드를 더 확장하고 있다는데 바로 학교 안에 저는 아주 제일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당시에 의과대학을 가서 여기에서 개업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서 여기 의사 개업한 우리 친구들 몇 명쯤 됩니까? 그 43명 우리 동기가 의과대학을 왔어요. 뭐 고등학교 동기 중에 43명이 여기서 개업을 해가 있는데 정말 대구는 이 동산병원을 비롯해서 좋은 우수 의료 인력들이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주목하고 이러한 부분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우리 이사장님, 총장님 좋은 병원 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중국의 6개의 성과 자매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러시아의 연해주하고도 자매예요. 중국에는 이 북쪽에는 연영성, 산동성, 광동성, 강소성, 또 천진시 이런 데가 전부 저희 자매고 미국에도 캘리포니아나 또 버지니아 또 플로리다 이렇게 6개 주가 저희하고 자매. 그래서 제가 그 지역하고 이렇게 관계를 쭉 해보면은 역시 미래의 한류는 의료 한류다.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미국 교포들이 대체로 몸이 안 좋으면은 일이 많이 오죠. 제가 지사가 처음 됐을 때 9년 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을 가면은 우리 교포들이 저보고 김 지사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육은 이렇게 되는 거야. 전부 저를 붙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도지사가 돼서 조금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전부 제만 가면은 김 지사 조국이 그만큼 잘 살면 우리 동포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픈 사람들 좀 어떻게 싸게 한국처럼 치료 잘 받아서 잘 낫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로스앤젤레스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원격 진료로 거기 어려운 분들 좀 미리 간호사를 한번 두고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은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치료를 받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코리안 중에서 미국 가서 닥터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대체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사람 한국 오면 싸게 또 그리고 뭐 원장님 계신 건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암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이렇게 미리 진단해가지고 다 알아보고 암 수술도 제일 잘 알아요. 또 중국 사람도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뻐지는 사람 나오면 너 한국 갔다 왔지? 한국 안 가고는 갑자기 이뻐질 길이 없다는 거죠. 러시아도 제가 가보면 연해주에 워낙 땅이 뭐 농장이 넓고 저희 보고도 와서 좀 땅에 농사 좀 지으라 그러는데 제가 그럽니다. 한국에도 지금 땅이 남아돈다.
사람이 없다. 농사 지을 농꾼이 없는 것이지 농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거기 워낙 넓은 땅에 농사 짓다 보니까 농기계가 커서 손에 끼이면 손이 너덜너덜해지는데 거기 의사들은 실력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가위로 쓱쓱 잘라가지고 대충 이렇게 치료하고 치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너덜너덜한 손가락을 하나씩 전부 봉합 바느질을 꼬매가지고 그걸 다 또 재활을 훈련이라고 하죠. 재활을 시켜가지고 원형으로 이렇게 다시 손을 쓸 수 있도록 떨어진 손가락도 바느질해서 꼬매가지고 원상을 복구를 시켜주는 이런 자상하고 놀라운 의술, 인술, 이게 코리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를 요즘에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 와서 택시 운전을 한 3일 해봤어요. 손님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한 바퀴 돌아서 해보고 서울도 한 3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대구가 제일 손님이 없어요. 너무 손님이 없어서 뭐 지하철 입구에 있어도 내리는 사람도 없고 내려도 뭐 차 안 타고 그러면 다 걸어가버립니다. 여기도 대구가 지금 시장이 많아요. 시장 앞에 서 있으면 보통 장보고 좀 무거우니까 택시 타고 여기는 시장 앞에도 뭐 그냥 가버리거든요. 택시를 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금을 3일 했는데 3일 다 못 채웠어요. 산악금이라고 그 채우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연속 3일 못 채우고 그것도 또 하루는 동대구역 앞에 공사장 앞에서 뭐 이렇게 도로 공사한테 신호를 좀 바꿔갖고 딱지까지 떼고 나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대구 같으면 돈 벌기 굉장히 어려운 동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역시 강혜욱 교수한테 물어봐도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취업 어렵다는데 제가 그래서 아는 사람들 있어 서울의 큰 회사에 이야기해서 취업 좀 시키려고 하는 그것도 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그리고 좋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의 기회와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대구는 가장 좋은 점이 이 의료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것을 발휘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멀리 가는 장기 전략이고 확실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우리 대구 시민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의과대학이 이제 경기도는 도립의료원이 6개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대신 경기도는. 그래서 도립의과대학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의사를 못 구하겠어요. 의과대학이 있어야 의과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의사들이 들어오는데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뭐 의사들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젊은 의사들하고 양성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는 계명대학에는 의과대학에 또 우리 계명대학교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를 값싸게 사실 대학이라는 데가 학위를 준다 그러면 교수들이 학점 준다 그러면 밤새고 돈 한 푼 안 받고도 젊은 우수 인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인재 흡인력을 가지고 우수 인재를 전 세계 인재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서 그 인재들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다시 교육을 해서 재생산해 나가는 그러한 좋은 시스템을 대구가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구는 제가 보니까 좋은 대학이 전부 경산에 다 가고 여기 대구 시내는 아마 이 계명대학하고 또 경북대학하고 2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좀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국립은 경북대 하나 있고 사립은 계명대 외에는 없는데 오늘 이 계명대 제가 전에도 한번 와봤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와서 한 바퀴 쭉 좋아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 이렇게 넓고, 아까도 김건배 원장님 말씀대로 여기다 또 좋은 병원을, 동산병원도 더 큰 병원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좋은 부지를 가지고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이 좋은 땅에서 해나가면은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훌륭한 우리 총장님, 이사장님, 또 교수님들, 동문들 힘을 합쳐가지고 해나가면은 대구 발전에 가장 중요한 흡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우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성완종 리스트 보셨겠습니다만 다잉 메시지가 뭐냐? 저 죽음의 메시지는 저는 청렴, 영생, 부패, 즉사. 부패하는 사람은 잘 나가더라도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청렴한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세월이 오래 갈수록 그 청렴성이 오랫동안 청백리로, 청백의 그런 정신으로 국민 마음속에 또는 역사 속에 오래 살아남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 됐을 때 처음 만든 말이, 경기도가 그때 부패가 제일 많은 도였어요. 전국에서 가장 부패한, 부정 비리가 제일 많은 광역 도시가 경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우선에 청렴, 영생, 부패, 즉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말을 만드는데 꽤 잘 만들었죠? 제가 서당을 좀 다녔습니다. 그 놈을 화장실 남자들 쏘는 건데 앞에다가 딱 제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줌을 오다가 아이고 오줌이 안 나온다고 좀 저 떼달라. 우리 공무원한테 떼달라 그래요. 이거 뭐 즉사한다 그러니까 자꾸 어제 뭐 좀 받아먹은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뗄 수 없느냐 그래서 노조에서도 자꾸 우리 강성 노조가 있는데 떼달라 그래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나름 부채에도 그걸 전부 써놓고 또 컴퓨터 마우스패드에도 그걸 썼습니다. 컴퓨터를 켜려면 초기화면도 나오고 이런 명함에도 명함 앞 뒤에다가 전부 청렴, 영생, 부패, 즉사에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 전화를 전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감사관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10,000명인데 10,000명을 감사하는 감사관인데 감사관이 요직이에요. 감사관은 사람들 탁 잡아가지고 공무원들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요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 자리를 우리 도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원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 새누리당 야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경기도가 지금 계속 꼴찌, 청렴도 꼴찌를 하니까 제가 바꿔보고 싶은데 감사원의 감사관 중에서 제일 독한 사람 하나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받았어요. 받아 그 사람을 우리 경기도 감사관에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전부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위에서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그 앉혀놓으니까 자기 자리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인기가 떨어졌어요. 제가 그 새로운 감사관 보고 막 잘라. 다 잘라. 그럼 막 잘랐어요. 근데 이제 안 보. 전에는 그 감사관을 마치고 나면 경기도 시장 군수로 32개 시장 군수로 영전해서 나가요. 근데 지금은 2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감사관으로 올라가 버리고 또 새로 감사관을 또 받아요. 2년마다 바꿔가 새로 와서 계속 자르니까 이게 맑아지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미꾸라지 통에 메기 집어넣는 별종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 별종이 확실히 잡아먹으니까 긴장해서 물이 맑아지고
기강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3년째부터는 최하위에서부터 우수 기관으로 됐다가 제 8년 하는 동안 연속 3년을 전국 1등을 했습니다. 5년은 우수기관입니다. 그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제가 많아요. DMZ가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은 전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 부대가 615개, 군 비행장만 34개, 육해, 공군, 해병대, 미군 부대 절반 이상 전부 거기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군부대 주변에는 전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돼서 여기도 동촌이나 여기 8군 옆에 군부대 옆에 화장실도 못 고쳐.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사단장 사인을 받아요. 두 번째로 팔당댐이 또 경기도인데 이게 수도권 2,500만 다 건물을 먹는데 팔당댐 주변에는 전 경기도 면적의 24분의 1은 전부 다 상수원 보호구역. 거기다가 100% 수도권 규제를 또 받고 있어요. 여기도 서울, 경기, 인천 전 수도권 규제가 있어요. 그린벨트도 전국에 가장 많아요. 농지도 농업이 또 농업진흥청은 농업진흥이나 농업관계가 가장 규제가 또 많은데 경기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이거를 틈새를 헤치고 뭘 집을 하나 지으려면 이거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줘도 될까 봐 이렇게 먹고 또 다치고.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없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서 했더니만은 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패는 어쩔 수 없는 거냐? 저는 깨끗해질 수 있다. 어떻게? 정치가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삼류 정치. 삼류라는 것은 첫째, 부패한 정치. 두 번째, 거짓말시키는, 약속 안 지키는 정치. 세 번째, 국리민복보다는 사리사욕을 우선하는 정치. 민생에 관심 없고 국익에 관심 없는 이런 정치를 우리는 삼류정치라고 하죠. 그 중에 가장 국민이 불신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부패. 먹었으면 정말 자기 반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 갔다가 살고 나오면 좀 덜 매운데 계속 거짓말을 시켜. 하늘이 두렵지 않다. 양심이 두렵지 않다. 속일 수 있는 한 끝까지 속여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것을 우리는 삼류정치라고 하고, 이 삼류정치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류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리더십이 썩었는데 나라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의 청렴성은 세계 43위입니다. 국가의 발전은 거의 10위권까지 올라가는데 청렴도는 거의 43등밖에 안 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하위권에 들어오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고쳐야 됩니다. 이거 이번 기회에 안 고치면 선생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방법이 많이 있다. 우선은 지금 당내 선거 같은 거 하는데 선관위가 잘하고 있습니다. 설렁탕 먹으면 만원짜리 설렁탕 먹으면 꼬박이 50대에서 50만 원 때려요. 그 다음에 100만 원만 벌금 받으면 아웃. 국회의원 보고 다 아웃입니다. 대통령 빼고 다 아웃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선거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할 때 저는 국회의원을 3번 하고 도지사 2번에서 5번 선거를 했는데 저도 꽤 선거 전문가라고 하시고, 그런데 강력한 선거법, 이거는 지금 미국 선거관리위원회보다 더 강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내 선거에서는 노타치입니다. 당내는 성역처럼 안 해요. 왜? 각 정당 내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름을 하는데 틀렸습니다. 고쳐. 정당 내부도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요. 정당 내부가 가장 썩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정당 안에 실권자들에게 돈을 줍니다. 여기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봐야 돼요. 문제 있으면 그대로 잘라.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것은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이나 고위직, 친인척, 그 다음에 총리와 장관, 국회의원, 검찰, 국세청 이런 권력기관, 경찰의 고위직, 권력기관 전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김영란법이 통과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자체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을 감찰하는 감찰팀을 만들어서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걸 내시경을 집어넣고 상시 감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이에요. 이렇게 몇 년만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청렴해져야지만 선진국으로 인류국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으로 이러다가 또 그대로 돌아가고 이러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점은 바로 뭐 되겠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정신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시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양녕대군 후손, 전주이시 양녕대군 후손인데 갑오경장 1890년 갑오경장 때 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양반이 과거를 보다가 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 시험 몇 번 낙방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재수, 상수 계속 하고 있는데 과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때 과거 제도가 딱 없어지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과거에 합격해야 배수도 하고 앞이 열리는데 이 젊은 이승만 청년의 20살밖에 안 된 청년에게 과거 제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은 배제학당에 온 겁니다. 여기 우리 계명대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배제학당에 선교사들이 하는데 딱 가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운 것이 미국은 왕이 없는데도 사진기도 만들어냈대요. 추금기도 만들어. 각종 물건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물건이 많거든요. 우리 왕이 없어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 자기는 왕이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왕이 없는데 물건도 잘 만들고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의식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개화운동을 하면서 왕이 없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소리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만에 7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저도 감옥을 2년 6개월 살았습니다. 저도 전국 감옥을 다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1980년에 처음 감옥 간 그때만 하더라도 감옥에 누워있으면 제 얼굴로 그 화장실하고 다 그 자기 방 안에 같이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구더기들이 막 기어서 우리 내 얼굴로 기어다니는데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가만히 깔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무려 80년 전에 감옥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사형수 칼을 쓰고 그렇게 사는데 살아났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영어 사전을 처음 편집합니다. 그리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읽어보면 참 대단한 책입니다. 지금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를 됐는데 그 당시에 동부의 아이비 리그 중에 최고의 학부를 가진데 뭐 우리나라 지금도 그만한 학부를 가진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당시 미국에도 그 정도 학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945년 8월 15일 직전에 일본 군인의 숫자가 789만 명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789만 명. 우리나라 독립군은 몇 명이냐? 10,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일본은 789만 명이라는 육해 공군을 가지고 중국의 절반도 차지하고 저 버마까지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다 장악하고 심지어는 하와이까지 가서 진주만 공격을 1941년 습격을 해가지고 미군 2,500명을 하루 저녁에 몰살시켰습니다. 요즘 9.11 테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만 공격을 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 속에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전부 그 책을 영어로 쓴 책인데 읽어보고 다 미친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영감이 노망이 걸립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66세였어요. 노망이 걸립니다. 저렇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저렇게 국제정치에 정통한 국제정치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프린스턴에서.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공격하냐. 그 태평양 넘어서 올 힘이 있느냐. 근데 맞고 나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 이승만 대통령 고려를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이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 방 먹고 난 다음에 일본이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바로 원자탄을 개발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때려서 바로 항복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방은 됐는데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다 공산국가를 하자. 유엔에서는 신탁통치를 해라. 조선은 아직까지 독립할 능력이 없다. 식민지밖에 안 하고 왕족밖에 안 겪었지. 어떻게 민주국가를 근대국가를 수립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신탁통치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내다보고 추진해서 성공시킨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공산당은 그때 다 신탁통치 찬성, 찬탁운동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안 된다 이래서 바로 유엔의 그런 결정, 연합군, 승리한 연합군들의 그 결정을 뒤집어 엎은 그런 식견과 리더십을 미국인 하지 중장이나 미국인 그 누구보다도 세계 정세에 정통하고 미국인 그 누구보다도 영어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외교나 미래를 보는 또 공산당은 안 된다라는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공산당이 안 된다는 신념을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 공산당으로는 기독교하고 양립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반공 국가를 만든 리더십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바로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낙동강까지 밀려왔을 때 다 나라는 망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망하고 즉시 유엔이 참전을 결정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다시 참전을 결정하고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때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소련과 중공과 북한의 그런 잘 훈련된 군인들한테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태평양에 다 빠져서 손들 것이다. 봤습니다. 월남처럼.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 영국 기자들이 여와서 한국에 민주주의가 있느냐? 한국의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민주국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온 천지가 장미꽃이 만발한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대학 1학년 때마더라도 그때 고속도로 반대했죠. 자동차 만드는 걸 반대했습니다. 왜? 당시에 저는 마침 상과대학을 들어갔는데요. 모든 교수들이 다 자동차는 안 된다. 박정희가 말하는 마이카라는 정책은 히틀러가 폭스바겐을 만들어서 나치 독재를 강화하던 것과 똑같은 국민 속임수다. 자동차가 안 되는 이유는 첫째, 기술이 없다. 두 번째, 자본이 없다. 세 번째, 한국 자동차를 누가 사주냐? 시장이 없다. 따라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기술 종속, 자본 종속, 시장 종속, 국가 종속, 종속 국가가 된다. 제2의 식민지가 된다. 반대. 저도 반대의 대목을 했습니다. 지금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학자들도 여기 뭐 공과대학 출신 공학자도 안 된다 그랬고 경제학자도 안 된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랬고 여당이 뭐 야당에서도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자동차 공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되겠냐. 이거는 부속품만 10,000가지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때 검정고무신, 저는 검정고무신 신고 대학을 다녔는데 검정고무신 한 켤레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조금 신으면 째져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 지금 경기도 같은 데도 일자리 25% 이상은 전부 자동차 관련 일자리입니다. 그때 내가 반대하던 자동차 산업 야당이나 교수나 저의 말처럼 박정희 대통령 안 했더라면 젊은이들이 무슨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된다고 했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또 자동차 하나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 정도면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 없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뭐 텔레비전 이런 거는 전 세계에 뭐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 정신을 했는데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나서 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역사.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 모델, 한강의 기적의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살률이 1위, 이 더러운 세상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혼율 세계 2위. 모든 면에서 국민들이 희망이 없다 그래요. 또 대부분 오늘도 아까 좀 전에 젊은이들을 만나고 산에 갔다가 점심도 먹고 왔는데 젊은이들이 대체로 산포,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왜? 먹을 게 없다. 당신 왜 먹을 게 없냐? 빈혈이야? 뭐 기아야? 근데 하여튼 정신 자체가 헝거리 정신이 없어요. 과거 국제시장 같은 데 나오는 그런 헝거리 정신이 없어요. 그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하면 된다는 것은 바로 목표가 분명한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거기서 하면 된다는 이런 게 나오던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점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통일 대박이라고 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통일이 되겠느냐? 저는 통일이 안 될 수 없고 반드시 되고 또 우리가 해낼 수 있고 그렇게 된다. 독일은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이고 이웃나라 프랑스와 영국 같은 데를 다 러시아가 다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전범국가의 패전국가입니다. 그래서 승전국가들이 내토막을 냈습니다. 분단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범국가가 아닙니다. 패전국가도 아닙니다. 한국은 식민지였습니다. 일본은 전범국가의 패전국가였습니다. 일본은 천황도 살아있고 나라도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아무 죄 없는 한국은 두터막을 내놨습니다. 저는 잘못했다. 저는 외국인들 만나거나 국제사회를 만나면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이 위안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나눠질 하등의 국제적 범죄 행위, 전쟁 범죄를 한 적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눠졌느냐? 이제는 통일을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라. 한국은 통일돼야 될 거야. 나눠질 이유가 없이 나눠진다. 우리가 뭐 누구를 옆에 나라 사람, 일본 사람은 뭐 많이 죽였다는 뭐 없잖아. 중국 사람 죽인 것도 없잖아. 러시아를 죽인 것도 없습니다. 왜 나눠져야 될 이유 없이, 죄 없이 나눠지고 전쟁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된 이 나라를 국제사회가 양심의 입각으로 이것은 통일을 시켜가냐. 그 책임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도 이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지금 일본에다가도 자꾸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 위안부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저는 위안부 문제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범죄를 일본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분단이 돼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정면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은 우선에 내수시장이 작다고 하는데 지금 5천만의 내수시장이 약 7,500만 되겠죠. 거기다가 만주지역 이렇게 하면 약 3억의 시장으로 확대됩니다. 저는 이제 북한이나 만주나 이런 데를 몇 번 가보니까 여기에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육중 철조망 DMZ만 없어지면 지금 철도도 다 연결해 놨습니다. 고속도로 또는 각종 도로나 자전거나 이런 거 타고도 대륙으로 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 지도를 놓고 가만히 보세요. 우리만큼 따뜻한 남쪽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만큼 깨끗하고 여기 오면 치료도 잘 되고 이뻐지고 재밌고 아름다운 이런 곳이 만주에 있습니까? 시베리아에 있습니까? 연해주 있습니까? 몽골에 있습니까? 카자흐스탄에 어디 있습니까? 이 대륙 전체 우리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기회의 땅은 지금은 없습니다. 북한도 가보시면은 도로도 철도도 학교도 공장도 주택도 다 무너져 있고 산에 나무도 없이 헐벗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은 바로 거기에 나무 심으러 가고 철도 놓으러 가고 거기에 모든 새로운 시스템을 깔기 위해서 북한도 완주로 시베리아로 카자흐스탄, 몽골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힘차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와달라는 거예요. 중국의 선장들도 만나면 저보고 거기에 한국 기업들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조망만 헐었어요. 그냥 있으면 우리가 왜 광동성까지 가겠느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바로 그 위로 올라가면 열차 타고 올라가면 바로 위에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연해주 다 있는데 몽골인도 뭐하러 저 밑에까지 가냐? 그만큼 우리의 생활권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경북은 바로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김춘추, 태종 무열왕과 또 김유신 등에서 삼국 통일에는 나당 연합으로 삼국을 통일했고 그 삼국을 통일한 그 삼국
대한민국의 통일신라의 성이 박석금 아닙니까? 지금 요 박씨들, 김씨들 많죠. 정씨, 육부촌에서도 정씨, 최씨, 뭐 이씨, 다 설씨, 뭐 배씨, 이거 다 육부촌. 지금 우리나라 성부터 모든 것이 바로 신라시대 때 성과 그런 원형을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거는 신라가 제일 큰 나라도 아니고 제일 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국가의 발전 전략을 그쪽으로 세워가지고 힘차게 나간 결과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아유 김지사 통일 이야기 해봐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한번 해나간다면 신라 통일의 정신, 화랑 정신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나가면은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1000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1000년이 한 1400년 지났습니다. 1400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또 쓸 수 있다. 바로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나당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잘못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이것을 한강의 기적을 다시 대동강의 기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나가면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자꾸 일자리 걱정을 해요. 아이고 우리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글로벌 마켓. 왜 대한민국 안에서만 우리 김건배 원장도 마찬가지로 동산병원을 새로 짓는데 왜 한국 사람, 대구 사람만 그 병원에 온다고 생각하느냐? 어디 외국 손님 얼마나 온다고 보십니까, 우리 원장님? 작년 우리 병원 사실 외국 환자가 많이 오는 병원입니다. 작년 기준하면 명수로는 미국계가 1,300명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리가 한 80만 되니까 퍼센트로는 형편없죠. 80만 중에 우리가 한 6,700명 정도 되니까 연인원으로 1%가 채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병원이 외국인 환자가 지역에서는 많은 형편인데 우리가 성서에 새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뛰어난 그런 훌륭한 병원을 만들면서 아마 외국계 환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훨씬 훌륭한 병원으로 발전하면서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저는 꿈이 좀 작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 꿈이 너무 작다. 태국 병원 같은 데 보면 처음부터 설계를 글로벌 마켓을 상대해서 설계를 해요. 여기는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의사들 수준하고 병원의 수준하고 의료 장비나 의료 시스템의 수준 자체가 태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탑입니다. 근데 늘 이 의사들 하는 거 보면 심지어는 이제 외국인이 1% 안 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의사들이. 왜 웃으세요? 삼성전자가 자기 판매가 왜 해외 수출이 1%도 안 된다 그러면 부끄러워하겠어 하는 거죠. 당연히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의사들은 삼성전자 직원들보다 성적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의사가 다 돼버려요. 이제 다 가고 남는 사람이 그 다음 공과대학 가고 요즘 이상하죠. 옛날에는 꼭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인력을 받아다가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외국에 내다 파는 그 외국 손님 받는 거는 1%도 안 되는 매출밖에 못 올리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나는 그래 의사들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커트라인 훨씬 낫고 공부 훨씬 못하고 지원을 못 받는데도 지금 삼성전자는 80% 이상을 해외 수출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겠다. 90%로 더 올리고 80까지가 안 된다. 지금 태국에도 병원, 저는 뭐 태국 병원 이런 데도 가보고 이제 그 옆에 라오스 사람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싱가포르라는 데는 우리 서울보다 더 작은 데인데 매립을 해가지고 서울하고 비슷해졌어요. 싱가포르라는 데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거든요. 거기에 우리 애들이 그리 유학을 가잖아요. 거리 수술하러 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병원 정말 멋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와보면 깜짝 놀라요. 저는 뭐 다른 카자흐스탄에 이런데 복지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 제가 도지사 때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참 수술방에도 같이 가서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와보고 깜짝 놀라요. 우선 우리 의사들 손놀림이 달라요. 착착착착. 두 번째로 이 모든 시설이 달라요. 그 다음에 입원실도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의료 지식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런 나라는 과거 공산국가였던 러시아, 중국, 스탄 국가들, 몽골, 과거 공산국가 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의사나 택시기사나 봉급 비슷해요. 좋은 사람은 의사 안 해요. 공부도 별로 안 시켜요. 실력도 솔직히 말해 이야기하면 없어. 그러니까 잘 못해. 엉터리요.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목숨을 내맡기고 있는 그 지역 국민들이 한국 의사는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 한국 의사는 바로 메시아예요. 자기 목숨을 생명을 살려주는 하나님. 엄청난 시장이 우리 의사들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바로 우리하고 다 옆에 있잖아요. 불과 몇 시간 내에 다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독일에 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갔다는 거예요. 독일, 미국보다 우리가 지금 앞서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의사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좀 그래요. 진짜 우리 엄청난 진단시설과 각종 실력, 그건 요즘 의사들은 진짜 실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지금 문 닫아놓고 쇄국 정책을 하고 있어요. 대구도 제일 문제가 지금 쇄국 정책이에요. 대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내 친구들 이야기하면 대구에 와서 살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문을 안 연다는 거죠. 부산만 하더라도 뭐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인천도 뭐 비가 왔다 갔다. 대구는 솔직히 말해서 좀 갇혀있어요. 문을 열어. 그래서 지금은 난 동산병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자 80%를 우선해. 외국에서 좀 못 받겠느냐. 우리 원장님이 할 말이 많대요. 그 지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 말 듣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교단에 있어서 학생들 교육할 때는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가의 부를 창출해서 우리가 국가를 먹이게 살리겠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료원들이 우리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냐는 것이 우리 시대에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공과장에 가서 국가의 부를 창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과계통은 전부 의과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당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할 건가? 벌써 우리 지사님은 의사 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공격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책임은 이제는 의료계에서 우리 의료계에 원로 또 많은 교육자들이 모이는 그럽니다. 이제는 국가의 부를 우리가 창출하지 않으면 20년, 30년 뒤에 우리는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거다. 물론 뭐 개인 개업해갖고 돈 벌어가 잘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에 1%라도 이제는 의과학자가 돼야 돼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심장 같은 혈관 내에 넣는 천막을 만들어내고, 천막 요만한 길이가 원가는 한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게 240만 원에 팔립니다. 그게 우리 병원 같으면 1년에 1,0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전체 하면은 한 6만 명쯤 넣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 자동차 수출보다도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도 아까 말씀 중에 새 병원에 옮겨서 연구중심병원으로 가겠다는 게 연구 역량이 돼야 이런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국가에서 지원력이 너무 좀 미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일을 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또 주위에 힘든 환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우리만 저는 연구 중심 의과대학 물론 가야 됩니다. R&D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R&D를 세계 아마 4위 정도로 많이 하는 데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료도 더 해야 됩니다. 그건 찬성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마케팅 전략, 병원도 당연히 마케팅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왜 다른 삼성전자는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 어디다 얼마나 판다, 미국 사람 취향은 어떤 핸드폰을 좋아하고 어떤 컬러링을 좋아하는지, 미국에 가서는 우리가 아이폰하고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애플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것이냐, 일본은 이미 꺾었어요. 그럼 미국 다 어떻게 꺾을 거냐,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공과대학, 의사보다 공부 훨씬 못하는 공대생은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인들에게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하고 거기에 맞게 판매를 하는데, 공부 제일 잘하는 의사들은 왜 동네 골목에만 앉아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느냐? 세번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거는 틀렸다.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신경질을 개척해 가야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합니다. 연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수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외과 수술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빨도 잘해요. 성형은 말할 것도 없고 진단도 잘해요. 엄청난 우리나라 의사들 능가하는 사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자기보다 좀 못한 젊은이들, 의과대학 안 나온 젊은이들한테도 병원 지으면 거기에서 간호사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여기 오면 또 병원이 끼고 또 땅 거기 회복되는 동안에 다른 레저 스포츠도 하고 그 옆에 뭐 골프장도 좀 지어놓고 등등 많은 복합 산업이 병원이라는 허브를 통해서, 이 코어가 경쟁력입니다. 핵심적 경쟁력이 우리 의술이고, 이거는 중국이 최하 10년, 20년 내에 못 따라왔고, 자동차 다 따라왔어요. 핸드폰도 다 따라왔어요. 반도체 다 따라왔습니다. 의사는 쉽게 못 따라와요. 의료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웃나라 어디에 비해서도 우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우수한 인력이 의사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요. 경영대학교를 먹여 살려야 돼요. 이 의과대학. 아까 이제 노래하시는 선생님도 잘 하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세계 콩쿠르를 다 휩쓸어버리잖아요. 우리처럼 노래방 많은 데가 없잖아요. 노래도 막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콩쿠르에서 1등이에요. 악기도 뭐 우리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지, 디자인도 지금 됐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야.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구 왜 디자인이 안 되느냐. 끌어다다 놓고는 안 된다. 열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열 거냐,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도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 다 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의료다.
왜? 가장 우수한 인재가 그리로 몰려가니까. 그럼 우수한 인재가 가는 곳에 거기에 경쟁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그들이 천재가 나왔어.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씩은 먹여 살려야지. 100만 명을 먹여 살려야지. 그 책임이 의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제 친구라고 좀 세게 하죠. 근데 이 말이 안 맞습니까? 계명대학교 사장은 검사는 의료는 의사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걱정 없다. 지금 보세요. 자기가 오래 산다는데 요즘에 이제 제일 걱정이 오래 살면 연금은 없고 저도 연금이 없습니다. 오래 살면 걱정이지만 그러나 걱정이 있어도 오래 살고 가야지. 걱정이 많지만 건강하고 봐야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쁘고 봐야지.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의사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약도 하나만 싹 먹으면 평생 감기 안 걸리는 약 이런 걸 개발해라야지. 그럼 막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모든 인류, 이 글로벌 마켓 전체에서 가장 틀림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인간의 건강을 높이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빛나게 해주는 이런 의생명 산업은 반드시 미래가 있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대구를 넘어서 전 세계로 명성을 날리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적을 이룩해온 대한민국, 우리 계명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대구도 더 잘 살아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앞으로 북한 땅 고통받고 있는 저 주민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 세계 인류들 헐벗고 아프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우리 후마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일찍 강연을 마쳐주셨는데 그럼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또는 제안 사항, 신동수 교수님.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출신 신동수라고 합니다. 지사님 좋은 강의 또 재밌는 강의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사님 원고에 보면 이 그린벨트를 빨리 해제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화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해놓으신 일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그린벨트가 아닌가. 도시 주변에 환경을 보존하고 산소 공급도 하고 해서 그린벨트를 굉장히 어떤 점에서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보상을 하고 그린벨트는 살려서 앞으로 지구 전체 지구 환경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산소 공급도 그렇고 동식물 여러 가지 분포라든지 그런 점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린벨트는 살리고 거기 주민들은 보상을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은 어떨는지 지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그린벨트 해제론자입니다. 네. 근데 제주도가 그린벨트를 삭업해버렸습니다. 2001년에. 제주도 환경이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제주도 그린벨트 사계제했는데 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어두면은 환경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인구가 증가할 때 지금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율 1.2밖에 안 나요. 그 인구가 감소하는 데서 그린벨트를 대구 면적의 45%가 그린벨트예요. 동구, 여기 달성군, 칠곡,
근데 그린벨트거든요. 저 가창도 다 그린벨트입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 생각하는 거는 수도권은 아직 인구가 늘어나요. 수도권은 2단계로 좀 당장에 못 푼다 하더라도 대구나 광주, 대구도의 칠곡 같은 데라든지 뭐 고령 이런 데까지 무슨 그린벨트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풀어주면 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상북도의 그린벨트는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좀 관리권을 넘겨주고 대구 시내 그린벨트는 대구시장한테 관리권을 넘겨주고 지금처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모든 그린벨트를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여기는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국토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100번씩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이것은 전 세계에 그린벨트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우리 외에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린벨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도 과거처럼 인구가 폭증하고 도시가 집중될 때는 도시 주변을 그린벨트로 묶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지만 지금은 인구가 이미 늘지 않습니다. 대구도 인구 안 늘어납니다. 그 지금 빨리 해제해서 그 자리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 줄 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필요한 운동장도 만들고 예술당도 짓고 땅값이 좀 사잖아요. 거기다가 공공용지의 학교 같은 것도 짓고 공공용도로 하는 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는 저는 국가에서 하지 말고 대구시장한테 대구시장은 다 넘겨주라.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사한테 넘겨주라. 그럼 그 사람들이 시장과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그 지역에 맡게 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안 풀고 제주도 같은 데는 싹 풀었는데 오히려 유네스코 3관왕 지질공원, 유네스코 자연환경 보전구역, 뭐 유네스코 뭐 경관 뭐 이런 해가지고 3관왕을 가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데가 제주도 그린벨트가 그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지향구역은 환경하고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거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그러나 이건 이제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수고요. 저는 대구 같은 도시는 더더구나 인구가 안 늘어나는데 왜 도시의 40억 절반을 묶어놓고 노숙이 나는 그 땅에다가 차라리 젊은이들 뭐 예술당도 좀 더 짓고 멋있게 젊은이들 더 좋은 용도로 대구시장을 알아가지고 쓸 수 있게 관리권을 좀 주면 어떠냐. 이거는 이제 상당히 깊은 토론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거를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권한 있는 자리에 가면 반드시 적어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지역의 토지 용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젊은이들이 일자리 만드는 데 저는 최우선적인 기회를 주려고 조금 예, 다음 백승견 교수님 한사나 대원님. 오늘 우리 지사님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특강을 또 주셔서 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도 무슨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사님이 오늘 특강하신 분 중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좀 귀에 거슬리는 질문이 안 되겠나 이런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서두에 이제 되겠나 우리 또 할 수 있겠나 이런 말씀 이제 서두에 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기적을 이룬 나라다. 그리고 중간에 또 지사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되겠나 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원인이 나왔느냐. 그러면 지금 지사님에게 고속도로나 우리가 자동차를 말씀 주시는데 저희들 세대는 정말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왔어. 오늘에 이제 이러는데 정말 되겠나 할 수 있겠나
이런 문제가 사회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저도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저는 지사님 사실 뭐 지난 12월 초에도 특강 듣고 여러 차례 특강도 좀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한번 요인을 보면은 지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고속도로, 자동차, 철강, 반도체, 전자 이런 등이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의견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된다는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이 우리 지사님께서 그 노동운동을 많이 민주화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가장 가는데 걸림돌이 이 소위 말하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이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글로벌 마켓,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데 가장 장애 요인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경쟁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정말 걱정이 있나 없나 걱정 저희들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 강성노조, 전교조는 단순한 강성이 아니라 이념상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정을 네거티브한 그 눈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부정하는 그런 걸 심어주기 때문에 단순한 강성보다도 더 악영향을 인간의 그 의식에 심어주고 있다. 저는 이거 정교조의 제일 탁표약은 바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포지티브한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희망을 보고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용서 같이 죽어가는 그 도둑들까지도 측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사랑과 끝없는 긍정과 희망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잖아요. 기독교는. 정교조 하는 건 너무나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노조는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가 안 됩니다. 노조가 돼 있는 데는 다 규모가 큰데요. 그래서 귀족 노조라고 해요. 귀족. 여기 같으면 저기 뭐 잘 사는 저 울산에 현대 뭐 이런 데는 노조가 돼 있잖아요. 염색공룡 장하는 데는데 노조 없는 데도 많잖아요. 또 비정규직 이런 데는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너무 이 격차를 높이고 이런데 귀족 노조, 이기적인 귀족 노조나 바로 잘못된 생각을 퍼뜨린 정교조 같은 이런 종북 사상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비정규직에, 임시직에, 알바에, 알바하는 사람 같이 최저임금 못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5,580원 못 받아요. 시간당.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외되고 있어요. 경비실 근무하신 할아버지들. 근데 이런 노사관계에서도 최고 약자들에 대해서 더 사랑과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게 뭐죠? 강성노조, 귀족노조한테 쩔쩔매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입을 막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공장 생활을 7년 하고 노조위원장을 제가 한 3년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고로공단에 노조를 했습니다.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제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맡겨주면 멋지게 풀어낼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뭐 알바
알바 비정규직 저희들 쪽에 제가 이렇게 표현이 나빴습니다만 알바 비정규직이 왜 생기느냐. 저는 원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한 39년째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뭐 그런 뭐 비정규직 알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만 왜 생기느냐. 저희들이 보건대는 지금 이제 기종노조라는 말씀인 또 한마디 제가 덧붙여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 지사님이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민주화 운동에서 전부 연결이 됐는데 너무 빠르게 속도가 빠르게 연결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최경환 장관님께서 이 정규직 과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절대 인정합니다. 과보. 그것 때문에 알바 비정규직이 지금 뭐 최저임금이 올려야 되냐 오열되야 되냐 이런 연관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저희 기업하는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되겠나 되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같은 생각. 저는 변호사입니다. 김칸 변호사입니다. 지사님 강의 참 재미있게 듣고 또 공감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 지적하시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수준, 아까 말씀하신 국가로서는 한 10위권, 그런데 그 외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낮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며칠 어젠가 세월호 1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사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갈등,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치유를 해 나갈 것인가. 또 이 통일 문제도 우리가 통일은 대박이다. 아마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천안함 사건 때도 그야말로 이 내몰래를 하는 것 같고, 이 북한하고 관계에서도 계속 북한이 연명되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또 큰 국제적인 양대 국가의 관계, 그런 데서 우리가 통일의 장애되는 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외교적 문제는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일 장애된 구체적으로 김정은 저 집단인데 저 집단을 어떻게 해서 통일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노사관계 이 노사장 파탄이 나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그 리더로서는 지사님만큼 광범위하게 알고 계신 분이 대안을 갖고 계신 분 없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 이 어떤 해결점이 뭐가 있는가, 좀 더 이제 맡겨놓으시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가령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요 말씀만 드리고 끊겠습니다.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50대 분을 기사를 인터뷰 봤습니다. 공고를 나와서 지금 억대 이제 페이를 받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울산 공대를 나와서 자기가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학력을 갖고 있는데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취업하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문제는 저는 뭐 잘 몰라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딱 자리를 차고 있는 한은 아버지도 훨씬 더 교육을 더 받고 한 아들한테 어떻게 기회가 됐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아까 노사 관련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했으니까 그 앞에 통일 관련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G2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G2. 미국과 중국을 일컫는 말인데 대한민국에서만 G2라고 합니다.
중국도 자기를 G2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조금 있으면 중국이 미국으로 안 앞서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예상외로 많아요. 근데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향후 한 30년 내로는 절대로 중국이 미국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적 패권을 유지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 또 셰일 오일, 셰일 가스 보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이미 에너지가 자급을 하고 넘쳐가지고 에너지 수출 국가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미국에 매장되어 있는 그 셰일 양이나 채굴 기술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해외에서 에너지 수입은 고사하고 수출해야 될 수준까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차 가지고 계신 분 기름값이 확 떨어지죠. 더 떨어질 거예요. 미국의 셰일 혁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미국 셰일 혁명이 왜 일어나냐? 미국의 놀라운 기업가 정신.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지질학자인데 이 사람이 지하 3,000m, 그 다음 6,000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름 뽑아내는 이 기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는 사람인데 이거 되겠느냐? 본전치기도 안 되겠다. 원가가 너무 들어간다. 지금 기름이 사우디에서는 30달러에 생산이 돼요. 근데 이런 셰일은 60달러, 러시아는 100달러 수준. 이거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 수지가 안 납니다. 뽑기는 뽑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의 집요한 노력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지금 국제유가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술력, 놀라운 도전과 개척정신, 기업가 정신, 안트레프너십은 개척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인구가 계속 세계 인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아기를 사랑하고 일요일날 교회를 여러분 종양 전하셨으면 교회를 다 많이 가요.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생각과 가족관과 생명에 대한 것. 우리나라 지금 삼포 세대 소리 없어요. 미국 여대생한테 물으면 너희는 어떤 직업을 제일 좋아하느냐? 현모양처가 미국 여대생들이 첫 번째 하고 싶은 직업이에요. 현모, 시집가겠다는 거예요. 저 아기를 낳겠다는 거예요. 양처, 시집가겠다는 거예요. 시집가서 애 낳고 애 잘 기르고 하는 것을 자기 대학 다니는 여대생들이 최고의 직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고 그러면 저 경상도 꼰대가 여자들을 무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건전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이 2.0이 넘어요. 계속 젊은이들이 태어나고 전 세계 우수한 인재를 인연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이 세계 제일 좋은 인재가 미국에 모여오고 또 애를 낳고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노령화가 없어요. 우리는 젊은이 하나가 노인 둘을 얻고 다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일본도 똑같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미국만이 없이 젊은이들을 낳아요. 아기를 길러요. 그것을 자기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관이 건강해요.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다 물어보면 세계 경제의 발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가족이 파괴돼. 아기를 안 낳는 거. 결혼을 안 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 25%가 1인을 하고 있어요. 혼자만 살아요. 강아지 몇 마리 데리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유지가 안 돼요.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젊은이들이 2명 태어나야 노인 자기 부모를 얻고 다닐 거 아니에요. 애를 하나밖에 안 하는데 부부가 짝꿍이 돼서 애를 하나씩 낳는데 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인구 문제가 가장 심하고 두 번째가 창업을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만 하나 그래요. 변호사만 하나 그래요.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을 안 해요. 의사들도 지금 동네에 골목 장사만 하려고 해요. 전 세계 시장으로 사우디 열사의 나라로
새로운 풍토병을 찾아서 새로운 환자를 찾아서 나서지 않은, 개척하지 않은 그런 모험, 도전, 개척의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왕성하게 생명을 생산하고 개척, 도전 정신을 끊임없이 유지, 발전시킨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데, 또 보시다시피 미국이 얼마나 그 밑에 지하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이래갖고 그게 쉽게 바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중국으로 있고, 요즘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한미 동맹이 당연히 기본 축이에요. 반미 운동을 해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물러가면 무슨 우리 평화를 이제, 북한의 핵을 누가 막아줍니까? 중국이 막아줍니까? 북한 핵을? 내가 묻는데 여기는 뭐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 내가 묻어. 미군이 나가고 나면 중국 사람이 북한을 막아줍니까? 일본의 독도를 이야기한대요. 우리 해군 독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른다고 우리가 지켜줍니까? 독도를 지키려면 해군 공군이 일본군을 압도해야 됩니다. 일본의 해공군력에 비해서 우리는 4분의 1이 안 됩니다. 붙으면 바로 깨집니다. 일본이 얼마나, 일본하고 중국하고 생각부에서 해군 공군이 붙잖아요. 그럼 육군이 못 오니까, 섬이니까. 중국과 일본의 해군이 붙으면은 당연히 일본 해군, 일본 공군이 이깁니다. 중국이 생각부를 점령할 수 없어요. 현재 상태는 앞으로 모르죠. 이거를 너무 몰라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미국하고의 관계, 지금 미국 대사한테 칼로 찌르고 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통일이 되겠어요, 이거? 저도 이번에 미국 가서 그 오바마 가까운 사람들 만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리퍼트 대사라는 사람은 오바마하고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에요. 우리 국익에 너무 손실이 많아요. 뭐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칼로 대사를 찌르고 배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에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과 중국의 협조, 일본의 협조, 러시아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통일이. 중국하고도 원수대표.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방대표를 가장 중요한,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일본하고 우리가 이렇게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해갈 때 어떤 일이 생기지? 우리가 일본하고 이러잖아요? 중국은 좀 좋아하지만 미국하고 멀어져요. 너무나 간단한 일. 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국제 정세를 몰라서 우리가 망해버렸잖아요. 식민지 된 이유가. 고종이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나라를 끌고 가다가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일본한테 잠깐 먹힌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중국이 그때 청나라보다 더 셉니다. 일본이 그때 일본보다 더 셉니다. 미국 반미운동 하면 그러면 누가, 중국이, 일본이 우리를 봐줄 것 같아요? 러시아가 봐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통일을 위해서는 첫째 하나는 우리들 자신이 핵이나 이런 군사적인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는 자체의 국방력을 갖추고, 우리 힘으로 하려면 싸우도 안 하면 해도 조단위가 납니다. 그걸 도입하려면 세금을 더 내든지, 세금은 내기 싫다. 미국에 싸우도 오는 거는 중국한테 못 벌고, 그럼 중국이 이런 걸, 북한의 핵을 막는 걸 배치를 해줍니까? 그럼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허송세월을 하면서 거기다가 미국 대사 칼로 찌르고 이런 짓을 하면 통일 안 됩니다. 정확하게 외교도 정확하게 하고 국방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서 북한 내부를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우리의 국가 안전 기업, 우리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국정원이나 이런 군사력이나 북한의 김정은을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네가 공격을 하면 핵을 쏘기 직전에 북한의 김정은의 머리를 때려야 돼. 거기에 폭탄을 퍼부어서 바로 그걸 정확하게 딱 타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남한에다가
원자탄을 쏘려고 할 때는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알면 못 쏘죠. 그 이외에는 쏩니다. 북한은 김정은만 살아남으면 100만 명이 죽어도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김정은의 나라예요. 일인의 나라예요. 밑에 아무리 죽어도 그 최고의 수령, 이걸 수령만 들어요. 수령만 안전하면 나머지는 죽어도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의 정보기관도 굉장히 발달해야 돼요. 이스라엘 같은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저 아라비아에서 살아남을까? 우리도 그런 강력한 정보력, 국방력, 외교력, 국민들의 강한 단합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통일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 예, 지금 그 시간이 이제 백승민 오늘 특강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지사님. 우리 지사님은 청렴결백한 그 정치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사님 못지않게 우리 계명대학도 너무나 청렴결백한 대학교입니다. 며칠 전에 그 물포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대학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계명대학의 조경 때문에, 조경이 아름다워서 방문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명대학이 조경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계명대학은 청렴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어느 대학 통틀어서 계명대학처럼 깨끗한 대학은 없습니다. 오늘 이 특강하신 우리 지사님과 계명대학이 바로 일치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로 된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했습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민주화를 통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세월 호라지 보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질문인데요. 이 대구는 전통적으로 교육도시였습니다. 대구를 기적의 교육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짧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많이 계신 여기서 찾아내시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세계 정세에 눈 감고 문을 닫으면 망한다. 세계 정세를 주목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고 인재를 받아들이고 인재를 내보내는 세계 경영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나라예요. 사람이 경쟁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코리안이 지금 미국에도 250만 가는데 잘 살아요. 세계 어디 갔더라도 중국에 가서 잘 살아요. 일본 가서 잘 살아요. 코리아는 어디 가서 집어 던지더라도 유태인 이상으로 강인한 생명력과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닫으면 망하고 열면 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의사가 대표적으로 폐쇄적인 거하고 정치는 더 폐쇄. 정치는 완전 골목장사입니다. 대구 완전 자기 지역구 주민들한테 가서 거짓말 시키고 거기서 뭐 밥 줄게 뭐 줄게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이런 짓 해가지고 당선되고 그전 그런 짓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너무나 뒤처지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와 이 골목 장사 항상입니다. 그리고 골목 장사는 이제는 그저 좀 약자들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남겨두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세계로 뻗어나가서 교육도 하고 지금 길러낼 거는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야. 아까 저 노래하시는 선생님 저 노래 뭐 중국 가서 불러도 박수 나올 거예요. 미국 가서 불러도 우리나라 노래도 지금 세계적 수준이 아니었어요. 음악 이런 거. 그래서 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사들이 이게 너무 문을 닫아가지고
닫아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면은 대한민국은 뭐든지 다 잘 됩니다. 걱정할 필요. 영화 우리 문 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스크린 코드 아시죠? 영화 열면 우리 할리우드 영화에서 망한다고 했어요. 망했습니까? 한국 영화가 놀랍게 발전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김정은에 대해서 인터뷰 만든 거 보시면 인터뷰 같은 형편없는 영화예요. 그 자체가. 북한이 김정은이가 하도 반대해서 그게 떴지만 내가 볼 때 영화 제작 기술이나 그런 점은 한국 영화가 국제시장 얼마나 나오니 우리나라만큼 영화 잘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열어야 패션도 열어야 뭐든지 열어야 대구도 열어야 교육도 열어야 거기에 답이 있다. 저는 열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마음껏 날치시라고 저는 지금 다음 또 일정이 있지만은 김태동 이사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지금 질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예,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하지 말까요? 워낙 현명한 답을 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해도 괜찮으리라고 믿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보면은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인데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덕인가? 그러니까 본주로 좀 마키아벨리의 말에 의할 같으면은 지도자는 지옥에 가는 길을 익숙해야 대중을 천당으로 이끌 수 있다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싸우는 우리나라가 지도자의 덕이냐 국민의 현명한 탓이냐 그 두 개를 잘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볼 때는 국회는 국민학생이 염려하는 싸움터라고 보는데 그 말을 좀 천하게 하면은 국회는 싸워줘지고 공무원은 먹어줘지고 기업인은 그야말로 국민을 쏘아줘지고 그래서 국민은 희망을 잃고 있는데 이 기적 같은 대한민국을 지속하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간단히 아주 설명이 필요 없이 딱 한만 두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난 나라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도자의 제일 첫째 판단은 공산주의를 택한 거는 무조건 지가 뭐라 그러더라도 잘못 지도한 겁니다. 그 방향이 공산주의. 45년 그때 공산주의로 가자고 했던 것은 다 망했으니까 북한만 다 망해버렸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레닌이고 뭐고 어떻게 다 망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자고 하는 지도자는 그는 무조건 아무리 잘생겨도 나쁜 지도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런 기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그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죠. 잘 뽑는데 이게 요즘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을 잘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기회를 줘서 계속 뽑도록 하면 나중에 국민들이 자기 학습을 해요. 미국에는 지금 1년에 8만 번 이상의 선거를 해요. 1년에. 한 번 선거에 하나 뽑는 게 아니라 많이 뽑아요. 그래서 엄청난 자기 선택을 계속 하게 해요. 지가 해보고 이거 전부 지금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보고 뽑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민도 자체가 저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학력도 높고 우리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순환과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잘 돼 나갈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바로 희망, 그리고 긍정,
사랑의 그 신앙을 지금 얼마나 전 세계 뭐 서울에서도 얼마나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잘하고 있는데 몇몇 정교조라든지 몇몇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문 끌어 닫아 놓고 우리끼리 잘 먹으면 되지. 문을 왜 여느냐 하는. 통일을 해서 뭐하냐. 통일하면 세금 더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따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대학은 깨끗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계명대학이 이런 그것도 특별히 뭐 국가에서 돈 받은 것도 아닌데 바닥 보세요. 깨끗해요. 고급이에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서 매우 높다. 이런데 선생님들 여기 와서 공부하니까 누가 왔어도 좋은 사람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명성이 쌓아나가면은 이것 때문에, 계명대학 때문에, 교육 때문에 대구가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의 기능은 단순히 교육 기능이 아니다는 거죠. 대학의 기능은 그 도시에 가장 중요한 띵크탱크, 이 정말 머리와 미래를 여기에 담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관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국가에서도 대학 지원이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아마 할 거예요. 그 계명대학은 저는 마침 또 다른 대학이 이상하게 왜 전부 밖에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명당을 두고. 계명대학은 땅도 딱 볼 줄 알았어. 여기 정말 기가 막힌 길지고 저는 명당에, 아까 강 교수가 올라가면서 저 위에 채플 하는데 대성전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올라가 보니까 명당이에요. 잘 될 거예요. 오늘 정말 그 현문현답을 해주셨고 또 많은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기꺼이 아주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잠깐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게 군사학부인데 제가 해군에서 조금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해양국가인데 수출의 99.9%를 바다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제주 해군기지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온 난리가 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추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원래는 이제 올해 2월에 개항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쯤으로 연기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안보관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걸 오늘 큰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김정은을 깰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있는 이지스 구축함이 3척이 있는데 그 이지스 구축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군이 대단한 겁니다. 일본이 2차 세대전 때 항공모함을 갖고 있고 지금 이지스가 6척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의 한 해군의 3분의 1 세력이지만 그러나 독도를 경비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은 앞으로 한 6척 많은 분들 우리 계신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시부터 우리가 저쪽에 의양관 교수식당에 저녁이 만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동산 도서관과 사회과학대교표 보면은 나일락이 좀 만개에 있습니다. 그 나일락 향기를 한번 이렇게 한 5분만 걸으면 됩니다. 만끽하시면서 저녁을 좀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다음 5월달 야외 행사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통도사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와 시기는 차후에 공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평가해 주신 우리 지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또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2가지 차원에서 마음을 아주 맑게 해주신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첫째는
기분 좋은 상황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200 수십 년 전 미국의 작은 마을 도시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동네 사람들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화의 근간에서 소위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있었는데 누가 나와서 일방적인 사상을 전개를 하고 자기의 플랜을 주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졌는 그 방법을 우리 지사님이 택하셨어요. 여기 오르셔서 특강이 아니고 청중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방법 감사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강연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많이 갔는데 늘 강의 끝나고 이제 머리에 남는 생각은 이 강연 내용하고 강사하고 일치하느냐, 그 생각이 헐쭉 따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지사님의 생활의 뭐랄까 좀 금방진통이지만 투명성과 이 강연의 아주 현명함 이런 것이 일치한다고 생각돼서 참 좋았습니다. 정치인들 죄송합니다. 저희들 간혹 만나보면은 아주 외교적으로 생각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십니다. 개개인 다 가치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오늘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가치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는 정치인들 별로 보지 못했는데 오늘 저로서는 뜻밖입니다. 지사님 강의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 주셔서 또 우리 모두에게 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해하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믿고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시해 줍니다. 정말 6시입니다. 이제 다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지만 식사하는 자리로 옮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